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금 이게 바로 식사한 이후라서 좀 졸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기지개 좀 펴고 하시죠. 이렇게 한번 쫙 기지개도 펴시고, 기지개도 펴시고, 오늘 이 포럼의 큰 제목이 환동의 혁신성장 환경정책 컨퍼런스인데, 제가 환경정책에 대한 얘기는 못할 것 같고, 혁신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혁신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특히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혁신성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멀미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가 멀미 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멀미가 왜 생기세요? 멀미.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멀미가 왜 생기는지? 예? 그렇죠. 차를 타면 멀미가 생기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멀미가 생기는 조건을 얘기하신 거고, 왜 생길까, 멀미가? 왜? 이렇게 멀미가 생기는 이유를 우리가 속도 인식의 차이 때문에 멀미가 생긴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차량의 속도가 어떻게 바뀔지를 내가 미리 알면은 내가 이렇게 몸이 대응을 하면서 멀미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차량의 이제 운전사라든가 배에 있는 선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멀미를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운전하기 때문에. 근데 주로 조수석에 있는 사람들이 멀미가 생긴다는 거죠. 차량의 속도가, 배의 속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어떤 차량이라든가 배만을 타서 멀미를 느끼는 게 아니고 혹시 요즘 사시면서, 생활하시면서 멀미 많이 안 느끼세요? 요즘 생활하시면서 멀미를 느끼시는 분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죠, 요즘. 변화의 속도가, 우리 생활 속에서의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멀미를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희망하기는 저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의 속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수석이 아니고 드라이빙 시 운전석에 좀 앉아서 멀미를 느끼기보다 변화의 속도를 좀 즐기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한 대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원장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북 경제를 진흥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이렇게 중소기업들을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중소기업을 위한 그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금 지원에서부터 R&D, 마케팅, 판로 지원까지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 지원 사업들을 제가 쭉 지원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의문이 과연 이 지원 사업들이 우리 중소기업들을 혁신 성장시키는 지원 사업인가? 거기에 대한 퀘스천이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지원 사업들이 우리 중소기업들을 혹시 혁신 성장시키기보다는 느리게 죽게 하는데 일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퀘스천을 항상 가집니다. 저는 오늘의 시대가, 즉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오늘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기하급수적으로 혁신적으로 성장하던가, 또 다른 하나는 느리게 죽던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우리 경북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혁신 성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런 어떤 저의 생각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제 강의도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왜 과거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느리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은 왜 그것들이 작동하지 않는지.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럼 이렇게 바뀐 세상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혁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제가 Why와 What과 How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의 제목이 그거였죠. 중소기업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제 강의의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그 강의 제목은 제가 이 영화를 패러디한 겁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있나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안 보셨나요? 이게 그래도 나름 2008년에 아카데미상을 4개나 받았습니다. 감독상, 작품상, 각본상, 나무조연상. 사실은 아카데미에서 제일 중요한 상이 사실은 감독상, 각본상, 각색상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상을 4개나 받은 작품이 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영화는 그런 거예요. 어느 이제 막 총격전 현장에서 주인공이 200만 불이 든 가방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 가방을 갖고 도망을 가는데 뒤로는 이제 살인자가 쫓아오고 그 살인마를 또 보안관이 쫓아가고 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이 영화에서 단 어떤 사건도 우리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계속적으로 돌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영화는 막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서 흘러갑니다. 이 제목,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바로 그런 거예요. 즉, 우리가 노인이라고 얘기하면은 현자 내지는 경험이 많은 사람, 예측 가능한 대로 흘러갈 때 우리가 노인들의 어떤 경험을 존중하게 되는 거죠. 즉,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우리의 현실이 예측한 대로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것도 이 영화에서 패러디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예측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말을 좀 드리려고 제가 이 영화를 패러디했습니다. 저는 뭐 아까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지만은 뭐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행정학하고 산업정책을 전공을 하고 그 텍사스 오스틴에서 MBA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력으로 보면은 경북경제진흥원장으로는 2018년부터 제가 있었고 그 전에는 삼성전자 그 갤럭시 휴대폰의 글로벌 마케팅, 글로벌 리테일을 총괄하면서 삼성전자에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으로는 뭐 아까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일할 것인가도 있지만 작년에 다음 연결 그리고 한 명이라는 책을 낸 적도 있고요. 또 뭐 조선일보나 한국경제신문 이런 쪽에 이제 글을 많이 쓰는데 혹시 제가 썼던 글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은 페이스북이나 브런치에 제 사이트가 있어서 오시면은 친구 맺게 하시면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과거에 우리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들, 중소기업을 위한 어떤 성장의 방정식이 왜 이제는 작동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바뀐 현실 속에서, 바뀐 세상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혁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Why, What, How라는 3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hy입니다. Why.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뭐 보통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들 혹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혹시 뭐 정의가 어려우면 4차 산업혁명 시대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게 있죠? 그렇죠.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이런 거죠. 그죠?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의도 딱 그런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쉽게 얘기하면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인공지능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전 세계 IoT 센서들이 엄청나게 많이 꼽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사실은 IoT 반도체 칩들이 워낙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 거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IoT 센서들로부터 모인 데이터들이 빅데이터가 되고 그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인공지능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수없이 많은 IoT 센서들이 꽂혀 있는 시대, 초연결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초연결 시대.
초연결 시대는 사물들끼리도 연결이 되지만 우리들끼리도 엄청나게 연결이 돼 있죠. 사실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아마 휴대폰을 보면은 거기에 뭐 단톡방 열려 있고 밴드 열려 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엄청나게 연결돼 있죠. 사람들끼리 연결돼 있고 사물들끼리 연결돼 있고 또 그렇게 연결된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시대, 초연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연결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 그대로 초연결이라고 하면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가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 있다 보면은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밀접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화학적으로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쪽은 물리적으로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것들을 물리적으로 결합이 되다 보니까 사물들 간에 서로 왔다 갔다 거리는 현상, 공유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초연결의 결과 가장 일반적으로 내지는 반드시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 즉 융합과 공유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융합입니다. 이런 융합이 어떤 융합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융합의 형태들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현실과 가상 세계가 융합이 된다. 뭐 당연한 거죠, 그죠? 요즘 뭐 많이 알고 있잖아요. 현실과 가상 세계가 융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지금 10대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앱이 유튜브가 아니고 제페토라는 앱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제페토. 거기가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가 한 2억 명 정도 돼 있는 가상현실 세계라고 하고 우리 트와이스라든가 블랙핑크와 같은 친구들도 거기서 그 앨범 론칭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 가상 세계가 발전을 하고 또 그 가상 세계가 우리의 현실 세계와 심리스하게 연결돼 있죠, 그죠? 뭐 이런 것도 현실과 가상 세계 융합도 하나의 얘기지만 또 다른 예가 공학과 생물학의 융합입니다. 공학과 생물학의 융합.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만 이 사람의 사업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인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인류가 다음 세기에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인류의 지속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그 이산화탄소 배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거고 또 그래도 불안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인류를 화성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2050년까지 100만 명의 그 지구인들을 화성에 이주시켜서 화성의 식민지를 만들겠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스페이스 X와 같은 뭐 우주선 사업들을 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일론 머스크는 그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 엄청난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회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즉 인간의 지능을 AI만큼 높이자. 사람의 머릿속에 전극을 심어서 그 전극을 통해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시켜서 인간의 두뇌를 AI만큼 높이자라고 하는 것이 뉴럴링크라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인데 그러한 것들이 실체화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동영상으로 잠깐 보시죠. 네. 저희 뭐 다 봤던 과거의 매트릭스의 한 장면이죠. 그죠? 내가 전혀 모르는 일도 어떤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내가 알 수 있는. 즉, 이런 식으로 거대한 융합이 일어나게 되면은 현실과 가상세계의 융합도 일어나고 공학과 생물학의 융합도 일어나고 뭐 엄청난 융합들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장과 경쟁의 경계들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아까 그 융합이 있다라고 하면은 물리적 결합, 즉 공유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공유.
공유라는 것은 서로가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자산들을 꼭 내 자산처럼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는 나는 집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집들을 내가 내 집처럼 남한테 빌려주는 거죠. 뭐 우버도 마찬가지죠. 나는 차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차들을 내 차처럼, 택시처럼 빌려주는 거죠. 사실은 지금 우리 지구를 이끌고 뭐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글. 본인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건 별로 없죠. 남들이 해놓은 데이터들을 본인이 자기 것들처럼 빌려주면서 거기에다 광고를 붙여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융합과 공유라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의 경쟁과 시장의 경계와 경쟁의 경계가 다 무너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융합과 공유라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의 어떤 곡선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그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사실은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2020년 6월까지 전 세계 확진자 수를 우리가 한번 그래프로 표현했는데 저 그래프가 이렇게 확 올라가죠.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무슨 그래프라고 하냐 하면은 J커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J커브. J커브는 대표적인 어떤 그 기하급수적 변화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J커브. 즉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런 J커브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변화에는 두 가지 종류의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변화. 우리가 그러한 변화를 산술급수적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1 플러스 1은 2, 2 플러스 1은 3, 1, 2, 3, 4 이렇게 가는 우리가 예측하고 통제 가능한 변화. 그것을 우리가 산술급수적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변화는 우리가 기하급수적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1 다음에 2, 2 다음에 4, 4 다음에 8, 16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산술급수적 변화로 내가 매번 1m씩 걸음을 뛰면은 그 끝은 30m입니다. 그런데 기하급수적 변화로 내가 1m, 2m, 4m, 8m를 뛰어서 30번째 발걸음의 거리는 10억 미터입니다. 즉 산술급수적 변화와 기하급수적 변화의 차이는 약 3,300만 배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즉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오늘날 초연결로 인해서 오늘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그 융합과 공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변화 그 변화가 바로 J커브 기하급수적 변화라는 겁니다. 그 기하급수적 변화를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하급수적 변화가 우리 기업인들에게 내지는 우리 기업에게 굉장히 정말 어떻게 하면은 기업이 망할 것과 같은 충격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의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 내지는 기하급수적 변화가 본격화되면은 여기 있는 대로 포춘 500대 기업의 40%가 10년 내에 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70%가 망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여기 있는 싱귤레러티 대학이라는 대학은 구글과 나사가 힘을 합쳐서 굉장히 실용적인 어떤 학문, 특히 이제 AI가 인간보다 지능이 더 높아졌을 때 그런 시대를 우리가 특이점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싱귤레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싱귤레러티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연구하게 만든 대학이 싱귤레러티 대학입니다. 어쨌든 50%, 40%, 70%가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포춘 500대 기업이라고 하면은 1등은 지금 어디죠? 애플이죠. 제일 끝에 500등도 시총이 한 1조 이상 됩니다. 즉 시총 1조에서 1조 달러에 이르는 그 많은 기업들 중에 40%, 70%가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지금 2020년 6월 1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역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도 변화가 많죠. 그죠? 실제로 보면은 여기 보면은 2015년하고 한 2020년 5년을 놓고 비교를 하더라도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정도죠. 나머지는 다 바뀌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기업들, 네이버, 셀트리온, LG화학, 바이오로직스 다 바뀌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실제로 기하급수적 변화가 본격화되면 우리 기업들에게 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는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왜 작동하지 않아?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 내지는 초연결 시대가 만드는 융합과 공유로 인한 어떤 기하급수적 변화가 과거의 성장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만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결국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시대는 융합과 공유가 기하급수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거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Y 이 파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기업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설명하기 전에 사실은 이런 어떤 변화에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은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예민하게 감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바깥 세상의 변화에 좀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제가 한번 신조어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신조어도 아니고 제가 이거를 한 2년 전 것들의 단어들을 가져왔어요. 사실 요즘 것들은 뭐 전혀 모르실 것 같고, 그래서 2, 3년 전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혹시 이 10개 단어 중에 내가 7개 이상 안다. 한 분, 두 분밖에 안 됩니까? 이야, 5개 이상 안다. 아는데 손을 안 드시는 거죠? 부사님 다 아시죠? 예, 다 합니다. 다 압니다. 그러면 요 고나리자가 무슨 뜻이죠? 예, 하나씩 보시죠. 만렙 그러면은 우리 다 알죠? 게임 할 때 게임의 레벨 만, 게임 처음 하면 레벨 1로부터 시작해서 만렙 그러면 레벨 만이니까 뭐 엄청난 거죠, 레벨이. 그죠? 그래서 그때 네이버에 이제 그 의장하시던 김상원 씨가 네이버를 물러났어요. 그때 이제 신문 기사가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네이버 만렙 김상원, 원레벨로 시작한 인생이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렙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얼주가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 다 아니까, 그죠? 얼어지고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다 나는. 그다음 고나리자는 여기 있는 아마 관리자분들이 좀 뜨끔하실 것 같은데, 관리자의 오타, 잔소리가 많은 사람. 갑분싸 다 아시죠? 뭐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다. 관종, 관심병 종자, SNS상에 관심을 끌기에 몰두하는 사람들. 그다음 TMI, too much information. 해자스럽다가 좀 재밌죠. 해자스럽다. 뭐죠? 가성비 좋다죠. 그죠? 해자스럽다의 반대말이 반대말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그 해자스럽다가 요즘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젊은이들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너무 많이 사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한 도시락 회사가 김혜자 씨 이름을 따서 도시락을 출시했는데, 그 도시락이 너무 가성비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해자스럽다 그러면 가성비 좋다가 됐고, 또 다른 도시락 회사가 김창렬 씨 이름을 따서 도시락을 냈는데 그건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창렬스럽다는 가성비가 안 좋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창렬 씨가 나중에 그 도시락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었죠. 물론 패하긴 했지만. 그래서 해자스럽다는 가성비 좋다, 창렬스럽다는 가성비 안 좋다. 어쨌든 또 제가 이렇게 보통 보면은 이걸 꼭 사진을 찍어 가세요. 그래서 또 회사 돌아가셔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저 괄도 내냄띵도 뭐 한동안 인터넷에서 유행했었죠. 팔도 비빔면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라떼 이즈 호스. 이건 뭐 영상을 한번 보시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 조카한테 야 너 취직은 했니? 하니까 삼촌 저 일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갑자기 인사하고 해서 안녕하세요 하니까 반응이 그냥 한참을 보세요. 혹시 더 나을까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 어떤 시어머니가 아들의 냉장고를 보더니 요새 밥을 해먹고 사니 했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회사 밥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누가 집에서 나누면 우리 회사는 회사밥 잘 나오지. 아 그럼 옆 팀장이 저는 뭐 시켜줄까? 뭐 시킬까? 그랬더니 헬핑 시켜주세요. 그랬다는 거야. 아 시대가 변했다. 시대가 그래서 보험도 변했다. 네,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중소기업의 성장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던 거고요. 뭐 다 아는 얘기죠. 사실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즉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른데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지금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화의 속도를 우리가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가 기업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크기가 아니고. 그죠? 자. 그런데 원래 저희가 알고 있던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원래 중소기업을 저희가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매출 업종에 따라 틀리지만은 매출은 1,500억 이하, 그다음에 자산은 5천억 이하의 기업들을 우리가 보통 중소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정부가 잘 보호하고 육성해서 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고 대기업으로 가는 그러한 어떤 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 포춘 500대 기업이 평균적으로 시총 1조에 도달하는 데 걸렸던 시간이 20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도 아마 뭐 과거에 중소기업으로 시작해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지금 뭐 대기업으로 가는 사다리가 다 끊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가는데 뭐 20년, 25년 걸렸을 겁니다. 즉 그렇게 느린 성장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변화가 매일같이 일어나는데 20년 뒤에 단 바로 1년 뒤에 2년 뒤에도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어떤 업종들은 여행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은 거의 뭐 도산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저런 식의 방식들이 유용할 거냐. 중소기업이라는 크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기업을 나누고 자, 중소기업 너는 크기를 조금 더 키워서 중견기업으로 가. 또 키워서 대기업으로 가라는 어떤 20년짜리의 어떤 성장의 방정식, 성장의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할 거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업들을 이제 변화에 대한 대응, 변화 속도에 대한 대응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고 산술급수 기업이냐 기하급수 기업이냐로 나눠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즉 산술급수 기업, 기하급수 기업. 근데 산술급수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느리게 죽는 기업이죠. 천천히 느리게 죽는 기업이고 기하급수 기업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빠르게 혁신 성장하는 기업을 기하급수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이제 기하급수 기업들이 많이 생겼죠.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 기하급수 기업을 유니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니콘.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한 4,500개가 되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한 15개, 16개 정도 되죠.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이미 저기 쿠팡은 상장을 했으니까 좀 얘기는 틀리지만 어쨌든 배달의 민족 뭐 마켓컬리 뭐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시총 1조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4.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포춘 500대 기업 그러한 기업들은 20년이 걸렸는데 유니콘 기업들은 4.5년이면 시총 1조에 도달합니다. 즉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20년이라는 그 느린 성장의 사다리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 4.5년이라는 이 빠른 성장의 사다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따라갈 거냐? 저런 어떤 기하급수 기업들의 성장의 방정식을 분석을 해보니까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기업들은 대부분 이 MTP라고 해서 Massive Transformative Purpose, 세상을 바꾸겠다는 굉장히 담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는 매출을 조금 더 올리고 이익을 얼마를 더 내고 이러한 목표가 아니고 세상을 바꾸겠다 나는, 이런 어떤 담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 변화의 속도를 우리 기업의 내부 자원만 가지고는 어떤 기업도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천재들, 외부에 있는 자원들, 아까 뭐 제가 보여드렸던 에어비앤비라든가 우버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외부에 있는 자원의 도움들을 과감하게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외부의 자원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외부와 협업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또 하나는 이 외부와 잘 협업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의 내부 문화가, 외부와 협업해야 되는데 우리 기업의 문화가 수직적이고 닫혀 있고 그러면 협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문화가 개방적이고 수평적이고 그다음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험을 장려하고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내가 제조업을 하든 서비스업을 하든 어떻든 간에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를 가져야 되겠다. 즉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한 4가지 정도가 다르더라. 기업의 목표, 미션이 틀리고, 그 다음에 외부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 조직의 문화가 틀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형태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TP,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바꾸겠다는 담대한 목표인데, 과거에는 사실은 이러한 목표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조직원들의 어떤 그 동기부여를 이끌어내는데, 과거의 조직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은 혹시 단괴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로 치면 베이비 부모, 일본의 베이비 부모를 이르는 말이 단괴 세대입니다. 단괴 세대. 즉 쇳덩어리 세대라는 거죠. 단괴 말 그대로 쇳덩어리인데 하나로 뭉쳐 있는 세대라는 거죠. 굉장히 닫혀 있고 조직의 목표가 가장 중요하고 그런 세대였는데, 지금 우리 조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집단적인 어떤 생각보다는 개인의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성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바꾸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입니다. 즉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동기부여, 이러한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바로 저런 매시브 트랜스포머티브 퍼포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즉 이러한 어떤 그 비전, 미션은 Y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에는 3가지가 있다.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What과 How와 Why가 있다. 가장 바깥에는 What이 있고, 그 다음에는 How가 있고, 마지막에는 Why가 있다는 거죠. 즉 MTP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담대한 미션은 Y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냐면은 이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이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 위대한 조직과 위대한 사람들은 다 Y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 위대한 조직과 위대한 사람은 다 Y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 회사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 회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만듭니다. 우리가 만든 컴퓨터는 뭐 디자인이 굉장히 미려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친화적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What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How로 시작을 합니다. 뭐 그럼 사람들이 How까지만 가더라도 대단한 조직이다, 대단한 회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컴퓨터 회사는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컨셉추얼한 생각들, 관념적인 생각에 도전을 합니다. 거기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컴퓨터는 디자인이 굉장히 미려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어떤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컴퓨터를 만듭니다. 완전히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그 회사가 1970년에 자기의 첫 번째 컴퓨터를 론칭하면서 만들었던 광고를 한번 보시죠, 같이.
네. 1984년 애플이 이제 첫 번째 컴퓨터 맥킨토시를 론칭하면서 만들었던 광고인데 원래 이제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 소설이 이제 보면 빅 브라더가 나와서 세상을 이제 철저하게 통제하는데 이때 애플은 전 세계 어떤 컴퓨터들이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광고를 론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시작을 Y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애플이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뭐 애플 카를 낸다고 하더라도 애플 폰을 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별로 거부감이 없죠. 즉 애플은 컨셉추얼한 생각, 관념적인 생각, 세상의 기존 질서에 도전하면서 훨씬 더 아름답고 스마트하고 썸씽 뉴를 만드는 회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일반적인 컴퓨터 회사처럼 우리는 컴퓨터를 만듭니다. 이렇게 다르게 만듭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회사가 컴퓨터 외에 다른 걸 만들었을 때 우린 거부감이 있는 거죠. 즉 위대한 사람, 위대한 조직은 Y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MTP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버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든다.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에 있는 정말 천편일률적인 장소가 아니고 유니크한 스페이스를 내가 발견해내겠다. 구글은 내가 원클릭으로 온 세계에 있는 정보를 너한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이제 애플을 보여드렸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죠, 그죠? 예전에 1975년만 하더라도 그때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을 우리는 온 세상에 있는 그 집집마다의 가정과 데스크 위에다가 PC를 놓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잘 나갔죠. 이것만 갖고도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잘 나갔지만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뀌었던 거죠. 밀레니얼 세대, Z세대로 바뀌었는데 그들한테 야, 너의 인생의 목표는 컴퓨터를 하나 더 파는 거야라고 하니까 잘 안 먹혔던 거죠. 그러다가 이 사티아 나델라라고 새로운 어떤 회장이 2013년인가 12년에 취임을 해서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전은 컴퓨터를 파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인파워를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런닝 오거니제이션 서로 배우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1조 달러를 넘어가기도 하고 다시 좋아집니다. 즉 그런 것처럼 우리 조직이 또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비전,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는 더 갈수록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죠? 사실은 그 최근에 보면은 원래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퍼를 많이 봅니다. 주가 순이익 비율. 순이익으로 내 주가를 나눴을 때 한 주당 얼마의 수익을 창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데 요새는 또 다른 공식이 있는 거죠. PDR이라 그래서 Price Dream Ratio. 이 기업이 얼마만한 꿈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틀려진다는 거죠. 즉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바로 여기 있는 밀레니얼 세대, Z세대들이 그런 기업들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저런 세상을 바꾸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는 외부 자산의 활용에 대한 파트입니다. 외부 자산의 활용. 제가 이 예로 가져온 것은 로컬 모터스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미국의 작은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0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이 회사의 창업자가 한 일이라고는 미국 전역에 있는 어떤 디자인 스쿨 내지는 디자인 커뮤니티를 방문해서 그 사람들한테 로컬 모터스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충분히 가입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디자인 커뮤니티나 디자이너들한테 가서 로컬 모터스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4만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로컬 모터스 커뮤니티에 가입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첫 번째 차를 만들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대로 100개국에 2,900명의 커뮤니티 구성원이 한 3만 5천 개의 디자인을 냅니다. 이 디자인들을 결합해서 만든 차가 바로 이 차입니다. 랠리 파이터라는 차인데 혹시 여러분들 이 차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트랜스포머 4에 나왔던 차입니다. 트랜스포머 4에. 근데 어쨌든 이 최초의 자동차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약 1.5년, 비용은 300만 불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GM이라든가 뭐 현대라든가 뭐 폭스바겐 이런 큰 자동차 회사들이 신차를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5년에서 7.5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비용은 3억 불 이상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로컬 모터스의 첫 번째 자동차는 우리가 알고 있던 기간은 5배 빠르게, 비용은 100배 저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외부 자원을 활용하면은 이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사례 하나만 더 보죠. 두 번째는 요즘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죠. 넷플릭스. 뭐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저도 보고 있고 하여튼 한국도 가입자가 뭐 한 1,0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제가 들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1억 4천만 명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뭐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 직콕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긴 한데 이 회사가 몇 번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습니다. 1996년인가 처음 이 회사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비즈니스 모델은 그 DVD를 우편으로 배달해 주는 거였습니다. 내가 우편으로 어떤 걸 보겠다라고 하면 우편으로 저한테 보내주고 그다음에 거기 반송 봉투가 있어서 다시 반송 봉투를 해서 보내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을 때 혹시 그 시절에 미국에 가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그때 미국에는 블락버스터라고 엄청난 그 비디오 그 체인이 미국 전역에 있었습니다. 그런 막강한 경쟁자가 있었고 두 번째 2006년인가요? 2006년, 2004년쯤에 넷플릭스가 또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습니다. 즉 DVD 우편 배달업에서 이 친구들이 그 비디오 스트리밍으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충분히 인터넷이 깔렸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비디오를 스트리밍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걸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꿨는데 그때는 또 경쟁자가 아마존의 언박스라고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이 됐을 때 넷플릭스가 또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비디오를 유통만 하다가 그때부터 얘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비디오를 제작을 합니다. 그때도 시장에는 뭐 HBO도 있었고 디즈니도 있었고 막강한 경쟁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막강한 경쟁자가 있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면서도 넷플릭스가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 시네매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넷플릭스를 보시면 알지만 제가 몇 번 넷플릭스를 보고 나면은 야, 너 이거 좋아할 것 같아라고 해서 추천하는 거죠. 고객들이 바로 이 넷플릭스의 시네매치 알고리즘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 높은 만족도를 만든 것이 물론 시네매치를 처음에는 넷플릭스가 시작을 했지만은 넷플릭스가 2006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네매치의 고객 만족도를 10% 이상 올려주는 사람한테 100만 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넷플릭스 프라이즈 콘테스트를 합니다. 이 콘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186개국에서 4만 개 정도 팀이 참가를 해서 서로 막 이 천재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죠. 천재들끼리 경쟁을 해서 결국에는 2009년에 우승자가 등장했습니다. 즉 이런 것처럼 넷플릭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의 요인인 시네매치조차도 넷플릭스 자체에서 만들어진 것보다는 외부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과 같은 기하급수적 변화의 시대에는 외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 문화가. 그래서 넷플릭스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개인의 자율권을 보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에는 휴가 정책이 없습니다. 야, 네 일 다 하고 나면 네가 알아서 휴가를 가는 거지. 뭐 휴가를 가라 마라 그럴 게 뭐가 있어.
네가 알아서 휴가를 가. 출장비 등 출장비에 대한 결제가 없습니다. 그것도 네가 필요하면 알아서 쓰는 거지. 철저하게 성과만을 사실은 요구를 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넷플릭스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은 구글에 들어가서 넷플릭스의 프리덤 앤 리스폰서빌리티라고 쳐보면은 한 80장짜리 PPT 파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어떤 사람들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귀중한 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면은 넷플릭스의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의 조직 문화입니다. 아마존은 우리가 뭐 아마존 하면은 사실은 아마존드라는 말이 있죠. 아마존이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면은 그 업종에 있던 기존의 경쟁자들을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아마존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마존이 뭔가를 잘하는 것 같지만 아마존에도 실패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마존이 그렇게 실패 사례가 많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배경에는 바로 이런 거죠.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죠. 아마존에는 바이어스 포 액션, 말 그대로 우리가 행동 편집증 같은 거죠. 행동 편향이죠. 네가 결정해야 될지 안 결정해야 될지, 액션해야 될지 안 액션해야 될지 잘 모르면은 액션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에는 밑에 사람이 사업 제안서를 써가지고 위에 사람한테 가면은 이 사업 제안서를 그대로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위에 사람이 상급자가 이 사업 제안서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상급자가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거절의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액션하는 쪽으로 아마존의 조직 문화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런 회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즈에 4.7조에 인수된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앱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뭐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방법이라는 어떤 조직 문화를 행동 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터넷에 다 퍼져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은 여기 있는 대로 간단한 보고는 상급자가 하급자 자리로 간다. 잡담을 많이 나누는 것이 경쟁력이다. 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들은 조직의 문화가 수평적이고 개방적이고 외부에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입니다. 플랫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하급수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플랫폼적인 형태를 띄어야 된다. 즉 데이터에 기반해서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를 띄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가령 대표적으로 아마존과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 상품을 연결해 주는 거죠. 구글은 데이터와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고,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존디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대동공업 같은 회사인데, 대동공업이 트랙터를 만들고 경운기를 만들듯이 이 회사는 뭐 이런 트랙터 뭐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뭐 가장 전형적인 제조업이죠. 근데 우리가 이 존디어가 비즈니스 모델을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한 가장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회사로 많이 얘기합니다. 즉, 이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트랙터를 팔 때마다 예전엔 그냥 트랙터를 팔았는데 이제는 트랙터에다가 센서들을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터가 언제 고장 날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농부들이 파종하는 땅에도 센서를 많이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데이터, 언제 비가 오고 이 땅에는 어떤 작물을 심으면 좋고 하는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모읍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부들한테도 그 데이터를 팔고, 또 자기와 같은 이런 농기계 제작하는 쪽 말고 뭐 씨앗을 파는 회사라든가 다양한 회사에 이 데이터들을 팔고 있습니다. 즉 거대한 토양에 대한 데이터 생태계 내지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 회사가 된 거죠. 단순히 어떤 농기계 제조 회사에서. 즉 그런 식의 내가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서비스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식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Y와 What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어? 기하급수적 변화가 일상인 시대로 바뀌었어. 기하급수적 변화가 일상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크기를 기준으로 나누는 중소기업의 성공 방정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하급수 기업으로 변해야 돼. 기하급수 기업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MTP라는 정말 내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담대한 비전, 담대한 목표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외부와 정말 협업을 잘 해야 돼. 외부와 협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의 문화가 굉장히 열려 있어야 돼. 그리고 내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히 원타임에 제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고객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내지는 데이터 기반의 생태계로 변화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내가 왓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야, 나는 이미 사실은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뭐 처음부터 새로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바꿀 거야? 내가 스타트업도 아닌데. 사실은 그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로부터. 아, 그래. 전 원장 얘기 말 다 알아. 다 좋은 얘기야. 근데 나는 지금 벌써 10년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뭐 15년 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나보고 어떻게 바꿔? 사실은 저의 가장 큰 고민이고, 저도 답이 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냥 답은 없지만은, 뭐 이렇게 가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주면서, 같이 좀, 길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북에 있는 몇 군데 기업들과 그 길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정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면 쉬울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2011년에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창업을 했는데 2015년이 되니까 매출액이 573억, 16년이 1,500억, 2018년이 한 2,200억, 작년에도 한 2,500~600억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익률이 엄청나요. 이 회사는 이익률이 보통 한 30% 정도 됩니다. 네. 이 회사가 제조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만든 자기들의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매장이라고 만들었습니다. 플래그십 매장이라고. 이게 첫 번째 매장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매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매장은 개동이라 그래서 서울에 성북구인가 종로구 쪽에 있는 개동이라는 데를 만들었고 두 번째 매장 큰 플래그십 매장은 홍대 앞에 만들었고 세 번째는 최근에 청담동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매장을 얘들이 오래된 낡은 목욕탕을 이렇게 개조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안에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정말 희귀한 물건들 뭐 이런 것들만 잔뜩 갖다 놨어요. 자기들 제품 갖다 놓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의 성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매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회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 회사 어딘지 아세요?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뭐냐면은 선글라스를 만들어요. 선글라스를. 근데 뭐 선글라스들이 예사롭지 않죠. 그죠? 뭐 이런 선글라스 예사롭지 않습니다. 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성공하게 된 배경에 아까 예전에 별그대 누구죠? 천송이 김수현 나왔던 별그대에서 천송이가 썼던 선글라스를 가지고 뭐 히트를 했고 지금은 뭐 전 세계 유명 스타들이 다 이 회사 선글라스를 씁니다. 이 회사가 어디냐면은 젠틀몬스터라는 회사입니다. 젠틀몬스터. 근데 재밌는 게 이 회사의 미션하고 비전이 뭐냐면 세상을 놀라게 하자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자.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를 쭉 보면서 그래. 정말 이렇게 처음부터 내가 회사를 시작하면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한번 고민이 됐었습니다. 어쨌든 젠틀몬스터, 세상을 놀라게 하자.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한번 사례만 제가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사내 벤처 제도입니다. 이거는 꼭 뭐 삼성전자 사례가 잘 돼서 삼성전자를 가져왔지 많은 중소기업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 중소기업으로서 중견기업으로서 갑자기 바꾸기 어려우니까 우리 회사 내에 작은 벤처를 한번 만들어봐. 사내에 한번 스타트업과 같은 조직을 만들어봐. 그래서 그 조직에서 나오는 어떤 그 조직 문화들 내지는 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기존 조직에도 충격을 줄 수 있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내 벤처 제도들을 통해 가지고 기존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존 조직을 기존 중소기업들을 기하급수 기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부산에서 나왔던 사례인데 부산에 선보중공업이라고 아주 오래된 조선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조선소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뭐 중견기업으로 매출은 한 1,500억 정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그 신사업을 발굴하고 우리가 스타트업처럼 변화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택한 거는 이 선보중공업의 2세가 여기 최영찬 대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부산에 있는 중견기업들 뭐 여기 있는 대로 뭐 조광페인트, 대양 이런 기업들 한 20개를 모아가지고 각자 다 한 2, 30억씩 출자를 했습니다. 거기 출자를 하고 그 다음에 KDB 산업은행에서 돈을 더 출자를 받고 해가지고 한 1,200억짜리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1,200억짜리 펀드에 기반해서 각각의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주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조광페인트 같은 경우는 신사업을 좀 발굴하고 싶었는데 신사업을 발굴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이 선보엔젤에서 유니스트의 그 교수님이 백금 촉매 대체제를 개발을 했는데 그 대체제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를 조광페인트하고 아까 그 유니스트의 교수님하고 이 선보엔젤 파트너스하고 만들어서 조광페인트가 신사업으로 진출하게끔 도와주는. 즉 혹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혼자서 하기 어려울 때는 서로 이렇게 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한 8개 정도 경북에 있는 이 유관 단체들 예를 들어서 포항에 있으면은 포항의 포미아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 뭐 구미의 게리 이런 8개 정도 이제 우리 기업 지원 기관들하고 합쳐 가지고 매 분기마다 중견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그 문제들을 서울에 있는 무역협회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그 전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그 문제를 풀게끔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스타트업들의 도움도 받고 우리 중견기업들의 어떤 조직 문화도 바뀌게끔 하는 스파크 포럼을 매번 개최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답은 이런 스파크 포럼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그 펀드라든가 그다음에 사내 벤처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기업 내부로부터의 혁신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그 기업은 죽은 것이다. 이제 변화가 너무 기하급수적이고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변화를 외부의 전문가, 외부에 있는 자원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러한 해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경제진흥원이 아까 보여드렸던 스파크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희망하기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나라는 없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경상북도는 있다라는 소리가 좀 들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예, 질문이 없다는 거는 강의가 완벽했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될까요? 예, 감사합니다.